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비즈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에서 고용 세습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고용 세습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모든 공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장중 한때 21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졌고 여기에다 오늘 중국 시장이 많이 떨어진 것도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가라앉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주식을 빌려주는 주식 대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라는 국민 비판 여론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시장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공기업 고용 세습 의혹이 연일 다른 공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채용 비리가 만연한 이유는 뭘까요?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집중 분석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고용 세습 논란이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고용 세습이 확인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엄벌하게 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강원랜드는 2013년 채용 비리로 탈락했던 응시자들 중 225명을 특별 채용 방식으로 선발했습니다. 이 중 25명은 친인척이 강원랜드 임직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채 과정이 오히려 고용 세습으로 악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재직자 친인척 33명이 확인되는 등 공공기관 고용 세습 의혹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 세습 의혹이 본물처럼 터져나오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전수조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선은 나와 있고 지금 제기된 것들에 대한 사실 조사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조사 확대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고용 세습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처벌도 예고했습니다.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한 사안이 발견된다면 아주 엄벌에 처하겠다는. 감사원은 기재부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우리 시장이 오늘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코스피가 2.5%도 넘게 떨어졌습니다. 장중 한때는 심리적 지지산이라고 하는 2100선까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55.61포인트 내린 2106.10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는 2094.69까지 밀려나면서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진 21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졌는데요. 외국인은 4,212억 원어치를, 기관은 2,854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시가총액 상위주는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많이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더 고통을 느끼길 바란다며 관세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셀트리온 지분을 블록딜로 처분했다는 소식에 제약, 바이오주가 하락한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코스피 연 저점이 붕괴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37원 60전의 거래를 마쳤는데 전일 종가보다 9원 20전 상승한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11일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간밤에 얼어붙은 투자 심리는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2.67%로 급락했고 상하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폭염이 극성을 부리던 지난 8월에 잇따른 화재 사건으로 대량 리콜을 했었던 BMW가 다시 52개 차종에 대해서 리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올 여름에 10만 6천 대였었는데 이번에도 6만 대가 넘게 리콜을 한다는 겁니다. 불이 날 가능성이 적다면서 1차 명단에서 빠졌던 차종들이 이번에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이번에 추가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은 128D 모델과 미니 쿠퍼 등 모두 52개 차종 6만 5,700여 대입니다. 앞서 BMW는 이들 차량에 대해 화재 연관성이 낮다며 지난 7월 리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민간합동조사단이 리콜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에서도 EGR, 즉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쿨러 안에 침전물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조사단이 리콜 대상을 다시 정할 것을 BMW에 요구하자 뒤늦게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에 나선 겁니다. BMW는 내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통지문을 보내고 다음 달 26일부터 문제가 있는 부품을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리콜로 BMW 화재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화재 원인과 리콜의 적정성 여부, 또 은폐 축소 의혹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BMW 화재 피해와 관련된 첫 재판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4개 법무법인에 소송을 제기한 인원만 4,000명에 육박합니다. 11월 2일 날 그때 있고 1차 기일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이번 화재의 원인과 관련된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약 2달 후인 12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롯데그룹이 대규모 투자 그리고 고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경영에 복귀한 신동빈 회장이 그룹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롯데그룹이 앞으로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하고 7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경영에 복귀한 신동빈 회장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한 지 18일 만입니다. 그룹의 양축인 유통과 화학을 중심으로 2023년까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7만 명을 채용해서 국가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우선 올해 연말까지 12,00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 롯데는 내년에 올해보다 약 10% 증가한 13,000명 이상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는 전 사업 부문에 걸쳐 진행됩니다. 화학과 건설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관광 서비스와 유통, 식품 사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 총 투자 금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11조 2천억 원 투자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부문별 투자 계획은 우선 비중이 가장 큰 건설화학의 경우 국내 생산 거점인 여수, 울산 등에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인도네시아와 미국 등 해외 설비 증설을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식품 및 관광 서비스 부문에서도 온라인 사업 강화 등 다각적인 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로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우이 경전철을 신설할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했다면서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대 로템은 2014년 11월에 우이 경전철 신설 경정 입찰 당시에 최저 입찰 사업자에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하라고 한 뒤 그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월급 200만 원을 넘게 받는 임금 근로자가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전체의 60%를 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월급이 200만 원 이상인 근로자의 비중은 62%로 1년 전보다 5%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후 들어 속개됐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위장 전입과 다운 계약서 작성, 차남의 증여세, 고의적 지연 납부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청정원의 가공햄인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기준치 이상 발견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이 자기 품질 검사 결과 세균 발육 시험에 부적합해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인 제품에 한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5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105.7로 2013년 8월 105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농림수산품 물가가 전체 상승세를 끌어올렸습니다. CJ 대한통운 박근희 부회장이 CJ 주식회사 공동대표로 선임됐습니다. CJ그룹은 또 CJ CGV 신임 대표이사에 최병환 CJ 포디프렉스 대표이사를 내정하는 등 모두 77명을 승진시키고 48명을 보직 이동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한 신규 대여를 중단하고 기존 대여는 연내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주식을 빌려준다는 게 뭡니까? 일단 국민연금이 7월 말 기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연금 금액만도 누적 잔고만도 635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이 가운데 국내 주식에 투자한 걸 따져봤더니 한 123조 원 가량. 주식에?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을 단타한다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이 엄청 커지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주식 지금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300여 개가 더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 상장 기업의 15% 이상을 국민연금이 대주주인데 그걸 단타로 한다면 시장 충격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은 당연히 장기 투자자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는 건 주식을 놀린다는 거거든요. 그 놀리는 기간 동안 놀면 뭐 하느냐, 빌려주고 수수료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 작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국민연금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운용 수익을 좀 높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수익도 꽤 짭짤해요.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한 부분을 따져보니까 한 4조 5천억 원, 그리고 거기서 운용 수수료 받은 것도 138억 원 정도입니다. 연해요. 연해, 1년간. 그게 한 3, 4년 누적이 되면 400, 500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매도라는 건 기법 특성상 주식 하락을 예상하고 먼저 주식을 빌려와서 판 다음 나중에 떨어졌을 때 되사서 갚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하락할 때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지? 국민연금이 주식 하락에 베팅하게끔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이 종잣돈이 돼서 오히려 수익을 얻고 있네. 근데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 몫이고 또 주식이 하락했다라는 건 보유 지분이 떨어졌다는 거니까 국민연금도 손해네. 이런 청원이, 이런 불만이 제기되니까 급기야 오늘 이제 이 청문회장에서 어제부터 우리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대여해주지 않겠다. 그리고 기대여된 것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회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국민연금이 주식을 빌려줘서 그 빌려준 주식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 주가가 떨어져서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고 또 국민연금도 갖고 있는 주식의 평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실을 봤다. 이 얘기군요. 맞습니다. 이런 후유증 때문에 국민연금 주식 빌려주지 말라. 이게 이제 국민 여론이었고요. 근데 이렇게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 안 하면 이런 부작용들 없어지는 겁니까? 근데 사실은 국민연금이 늘상 주장해왔던 게 우리가 주식 대여해서 공매도 시장에 미치는 파장 그다지 크지 않아. 그거 왜 그렇죠? 해봐야 지금 주식 대여하는 곳은 장기 투자자들이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이제 대주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비중을 보게 되면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비중은 2%가 채 안 됩니다. 전체 그 주식에서. 파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야? 국민연금이 빠지게 되면 지금 현재 공매도 시장의 비중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한 70%, 기관 투자가가 30%, 개인이 0.6% 내외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제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자기 걸 서로 이제 교차해서 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빠져나갔지만 그 수익은 고스란히 외국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 제기가 됐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하기가 정부는 뭐 활성화하신다고 해도 쉽지 않다는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정보력하고 자금력 때문에 기관들은 개인한테 주식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요. 너 신용도 있어? 야, 너 지금 돈 빌려가려면 적어도 내 빌려준 이 주식의 40%는 증거금으로 걸어?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외국인이나 기관들한테는 증거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주식 자체를 빌려주지 않는 데다가 거기다가 수수료까지 내야 되니 그 기간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한 달 반 정도를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경우에는 거의 1년 가까이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좀 불공평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도저히 이 공매도 시장에서 정보력도 딸리죠, 자금력도 딸리죠, 예.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죠. 이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에서 공매도가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6%, 1%가 채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이 금융당국이 이걸 좀 개선해 보겠다. 개인의 신용도를 좀 높여서 가능한 한 기관이든 대여해 주는 데를 좀 많이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아예 공매도를 없애달라는 청원이 더 많지. 그러니까 오히려. 공매도 시장에 개인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데는 사실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공매도는 여러 가지 이제 이 긍정적인 작용, 부정적인 작용을 동시에 하는데요. 지금 그동안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공매도라는 건 주식 하락장에서도 오히려 이제 유동성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그렇죠. 부분이 수익도 있고요. 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재성 이런 뉴스를 빨리 소화하기 때문에 버블이 커지는 걸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건 이 외국이 대부분 공매도를 이제 정상적인 합법적인 투자 기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공매도를 이제 없애버린다면 그럼요. 이 정말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빨리 유출입이 쉬운 시장인데 이 한국이라는 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외환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특히나 이제 FTSE 지수에 우리가 신흥국 지수로 분류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바로 24시간 내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서울 외환시장 개장돼 시간 내면 환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담을 쌓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은 아직 공매도도 없애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외환시장을 전면 24시간 개방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 즉 외국 시장이 많이 이렇게 좀 개방되어 있는 또 수출 지향적인 그런 경제를 갖고 있다 보니 참 불가피한 그런 면도 있군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여담입니다만 아까 수수료로 수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민연금이 주식 빌려주고 그게 연 한 100 몇십억 돈 된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차단하면은 이 수수료 수익은 없어지는군요. 없어집니다. 사실 지금 한푼이 좀 아쉽죠. 올해 상반기 일부 언론에서는 주식 투자에서 6% 마이너스. 야, 코스피 하락률보다 더 빠졌어. 이 벤치마크 지수보다 더 빠지는 게 어디 있느냐. 물론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넘게 공석이었다. 이제 발빠르게 투자 환경이 변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다라는 지적은 따끔하게 받아야 할 대목이 맞지만 적어도 이런 수익이 없어지게 되면 누적으로 보면 지금 사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이 거의 한 800조 원 가까이 쌓였었고요. 이 가운데 한 200조 원 가까이는 기존에 다 받아갔고요. 지금 635조 원이 남아있는데 수익으로 부풀린 게 3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장기 수익률을 봐야 돼요. 지금 1988년 시행이 돼서 지금 연평균 5%가 넘습니다. 잘하는 거잖아요. 잘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걸 원하지만 지구상에 그런 투자처는 없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이제 같은 국부펀드를 보게 되면 운영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맞아요. 지금도 사실은 연초부터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미국 증시나 아니면 대체 투자, 부동산과 같은 투자로 소급만 전환을 했더라도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입니다. 어디다 책임을 좀 넘길 만한 변명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국민연금 주식 대차 이슈 이 정도 하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 얘기 좀 하죠. 뭐 매달 나올 때마다 5년 만에 최고치, 5년 만에 최고치 하는데 이번에도 또 9월 달 수치도 또 그렇네요. 맞습니다. 사실 수입 물가는 앞으로 물가의 상승률 거의 한 6개월 정도 영향을 미쳐요. 수입 물가가 국제 유가 때문에 많이 급등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생산자 물가예요. 생산 현지의 물가가 많이 올랐다. 전월 대비 9월에 0.3%,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7%나 껑충 뛰었습니다. 이게 이 23개월 연속 상승세고요. 이제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 2013년 8월 이후 5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냐? 사실 그 7월과 8월은 좀 특수성이 있었어요. 우리가 유류세를 현시적으로 인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월 되니까 다시 이게 원상복구됐죠. 네. 거기에다가 농수산물 가격까지 급등하다 보니까 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게 이번 생산자 물가에 나타났고 문제는 이게 2, 3개월 내로 다시 소비자 물가로 전가가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발표되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더 오를 개연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유가도 지금 뭐 별로 내려갈 분위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농산물 때문에 많이 올랐다는 게 9월 수치인데 하나만 더 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왜 가격 급등하면은 정부 비축 물량 풀고 하잖아요. 이렇게 농산물 많이 올랐으면 정부가 비축 물량 풀어서 좀 그 갭을 좀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비축 물량 풀 수 있는 게 농수산물이라는 게 사실 보관도 용이해야 되고요. 보관 기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장 장치가 길지 않다 보니까 이 국감 자료를 보게 되면 전체 농수산물 시장 전체에서 정말 비축 물량 필 수 있는 게 1%가 채 안 됩니다. 아, 양이 얼마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한시적으로 이제 명절 같은 때 대목에 풀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고 소비자들이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 그 시기에 풀다 보니까 잠깐 하락했던 게 또 올라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이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홀수에는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이제 물가가 굉장히 낮아요. 폭락해서 갈아엎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니까요. 짝수에는 오히려 또 흉년에다가 이 날씨까지 안 도와주다 보니까 이처럼 이 작황도 좋지 않은 데다가 수확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가격이 뛰고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우리는 빅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서 농사에다 네. 이게 좀 지자체별로 뭐 고냉지 채소라든가 뭐 귤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네. 이제 이번에 안 좋았으면 내년에 좋을 걸 기대해서 조금 더 독려를 해서 그러니까요. 생산량을 높이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전반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여쭤보는데 항상 근본적인 대책이 농林수산부에서 나오는 적이 별로 없더군요. 뭐 맞습니다. 항상 뭐 한다 얘기만 하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요즘 우리 자동차 업계가 좀 좋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 저희도 몇 달 전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산 회사, 큰 회사가 어려우면 당연히 그 어려움은 그 밑에 있는 협력 회사들, 납품 회사들, 부품 회사들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부품 협력사들이 정부에 3조 원 정도의 자금을 긴급하게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조금 더 구조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 부품업체들이 실제로 이 자금 지원을 요청한 그 이유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부품업체들의 매출이 수출이 계속 부진하고 또 내수에 있어서의 공급도 과거보다는 많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예. 이러한 가운데서 올 상반기에 소위 100대 그 비계열 외관 기업들이죠. 이거는 상당히 큰 대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84%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 부품업체들의 이제 현금 흐름에 차질을 빚게 되자 이제 정부에
만기도래 대출금의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 그리고 설비 투자와 또 연구개발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도 정부가 좀 지원해달라 하고 긴급하게 지금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가지 말라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혹시 금융회사들과 관련된 얘기가 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과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우리 제조업 어려움, 조선업도 그렇고 철강업도 약간 어려워졌었고 또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어려워지니까 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우량 기업한테는 그나마 지금 대출해 준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게 했는데 조금 부실화가 우려되는 기업들로부터는 지금 대출금을 좀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도 비가 올 적에 우산 뺏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부품업체들의 자금난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박사님? 대기업들은 그나마 이제 수출에 대한 비중도 높았고 또 규모의 경제도 있었기 때문에 원가 절감도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그동안의 매출 증대도 이뤘고 수익도 좀 창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부품업체들은 상당히 한 3년 전부터 이미 어려워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저희도 아래로부터의 위기가 이제 곧 올 거니까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경고 보냈었는데 완성차 업체가 상당히 그동안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좀 아래에 흔들리는 모습들을 파악하지 못한 게 최근에 자동차 산업 전체로 지금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는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위 업체, 즉 그 최종 납품 업체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데들이 경기가 좋은데 왜 밑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이 부품 업체들은 별로 안 좋은 겁니까? 그 매출, 그러니까 판매 물량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특히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업체들은 그동안에 조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버텼지만 2, 3차 업체들은 한 3, 4년부터 이제 위기가 오고 있다. 또 우리 지금 2, 3차 업체들의 기업 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 부품업체 수가 2016년 기준으로 한 4,600개 정도 되는데요. 이건 통계청의 그냥 통계입니다. 우리 자동차 생산 능력이 한 400만 대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한 1,200만 대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 5,600개 정도로 지금 많이 줄여놨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이 줄고 있는데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또 결과적으로 출혈 경쟁이 일어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왠지 자영업자들이 요즘 어려운 것과 좀 같은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걱정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부품업계가 정부에 요청한 3조 원이면 회생이 가능한 규모인가요? 지금 추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자동차 조합에서 발표하는 전체 자동차 부품 산업의 1년 매출액이 한 7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만기도래 대출금 한 1조 7천억 원을 좀 연기를 해달라고 그랬고 설비 투자금액 한 1조 원,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 자금 한 4천억 정도 해서 3조 1천억 원을 지금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부가 직접 보조하기는 연구개발 이외에는 상당히 어렵고 결과적으로 기간 연장에는 그냥 직접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설비 투자에는 또 저리용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국제 룰에 의해서 생산 보조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만기도래 대출금들의 기간 연장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량 기업들은 이게 가능하지만 지금 한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특히 중소부품업체들은 자금난이 겪고 있는데 과연 금융권에서 이들 업체까지 이걸 만기를 연장해 줄지 이것은 아직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좀 버텨가면서 이번에 지원을 받으면은 회생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중소부품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이러한 혜택이 과연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품업체들이 좀 생태계가 무너질 정도로 많은 데들이 도산을 하거나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우리 자동차 업계, 우리 경제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산업은 피라미드 구조, 또 수직 통합적인 구조라고 그래서 밑이 흔들리면 바로 또 그 위가 흔들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여파는 완성차 업체까지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부품 중소기업들이 흔들리면 단기적으로는 대안이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품업체수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가져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이 자동차 산업의 경기가 회복될 전망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서 전체적인 한계 기업에 대한 좀 저희들도 조정이 필요하게 보고 또 중장기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정책 지원도 어떻게 보면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지금 자동차 업계도 이제 큰 격변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인데요. 네.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 미치고 있는 자동차 이 업계의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우리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으로 우리 자동차 업계의 국제 경쟁력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패러다임이 변화한 지가 한 10여 년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소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자기네들은 뭐 와닿지가 않는다. 왜?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느냐. 또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차 업계가 결과적으로 로드맵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1차들도 지금 아직 혼란스럽고 예. 거기에 따라 그러면 2, 3차는 좀 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려면 결국 수익성, 결국 그 실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뭐 상당수가 적자를 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이게 임계치에 못 미치는 뭐 우리 R&D 투자가 지금 독일이 1년에 49조 합니다. 자동차에서. 예. 근데 우리는 지금 7조 5천억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이러한 격차들이 지금 수년간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4천억 정도의 R&D 투자 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 자동차 사업이 미래차에 대해 대비하기는 좀 부족한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이한구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고 나면 이 고용세습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사에 시작된 이 의혹이 이제는 웬만한 공기업들 다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식으로까지 국민들의 이 걱정, 비난 여론, 이 분노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고용세습, 채용 비리 문제는 왜 이렇게 공기업들한테 만연해 있는 걸까요? 이게 비단 공기업한테만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한성대 이창원 교수님하고요. 노영희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변호사님 먼저 자고 나면 의혹이 터져서 아마 아침에 딱 기사 보시면 또네 이렇게 싶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놀랍지도 않다. 근데 실질적으로 고용세습이 논란이 사실은 이제 알게 모르게 그 전에 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이제 수치화되어서 특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국민들이 더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정부의 입장이나 여당의 입장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 이렇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부분은 다를 수 있고 이것도 가짜 뉴스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뭐 N4 세대라고 불리면서 이제 문제되는 여러 청년들의 그런 취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뭐 조금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미온적인 태도로 여당이나 정부가 일관한다면 이건 오히려 국민에 대한 배신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좀 겸허한 자세로 정말 상황에 대한 좀 정확한 분석을 좀 하고 또 반성하는 모습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한테 좀 원론적인 질문 드릴까요? 이 채용 비리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일단은 투명성이 부족한 거죠. 보통 그 인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인사 비밀이다라는 장막을 많이 칩니다. 보통. 예. 뭐 공개하라 그러면 이건 뭐 개인 정보가 있다. 뭐 영업 비밀이다.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장막 뒤에 숨다 보니까는 곰팡이가 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은 인사 채용 계획을 잡을 때부터 계획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점검을 하고 나중에 감사까지 받는데 이 전체의 인사 채용에 관한 모든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이제 더 이상은 인비라는 인사 비밀이라는 장막 뒤에서 거기서 숨어서 곰팡이를 키우는 일을
더 이상은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곰팡이라고. 네. 그렇죠, 사실은. 지금부터 고용세습 이 비리 의혹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사실은 불거지고 있는 고용세습 의혹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네. 왜 이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지부터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청년층들한테 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가 할 거예요. 일단은 두 가지가 충격적이죠. 첫 번째는 내가 흙수저인 것도 억울한데 그 수저가 세습까지 되면은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첫 번째 그게 충격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교묘해졌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옛날에 채용 비리 같은 경우 요번에 이제 특히 현 정부 들어서 그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다 보니까는 사실 정규직으로 갈 경우에는 첫 번째 단계만 뭐냐면 이제 서류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서류를 통과한 사람이 필기 시험을 보고 세 번째가 면접을 하고 그다음에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이번에 무기계약직이 문제가 되는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보통 필기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절차가 간순하군요. 훨씬 비리가 발생하기 좋으니까는 일종의 무기계약직을 디딤돌로 해서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무기계약직이 정규직화되면요 훨씬 쉽게 또 눈에 띄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그런 교묘함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기분 나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구조적으로 좀 무계약직을 중간 디딤돌로 활용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말씀하셨고. 부정적 디딤돌이죠. 네. 그리고 변호사님, 또 하나는 이 작업을 중간에 진두지휘하는 이 사람들, 임직원들의 마인드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조금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 뭐 노조에서 단체 협약에 아예 명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9일 환노위 그 소속 그 김동철 의원이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은 전국 사업장이 있는 그 노조가 있는 사업장 15곳을 조사를 해봤더니 단체 협약에서 조합원 자녀를 우선적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 고용세습이 아예 명문화돼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금호타이어하고 현대자동차, 사실 귀족노조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런 회사들인데요.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정년인 퇴직자가 요청을 할 때에는 자기네 그 직계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뽑아라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진짜 고용세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채용하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고 롯데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 자녀를 조합원 자녀의 성적이 외부 응시자하고 같을 경우에는 조합원 자녀를 먼저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노조에서 사실은 자신들의 그런 친인척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아예 명기해 놓은 것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고요. 특히 대기업일수록. 그렇죠, 대기업일수록. 왜냐하면 그런 기업은 들어가면 일단은 그냥 완전히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또 그거 이외에도 사실은 뭐 인천 같은 경우에도 발표한 것 자료에 의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이건 여러 번 알려진 수법이긴 합니다만은 예컨대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을 자기네 그 산하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으로 옮겨버리고 거기에서 재취업을 시켜서 상당히 좋은 방식으로 거기에 계속 있게 하면서 이런 그 친인척들을 우선적으로 거기다가 좀 배정하는 낙하산 인사 같은 것들이 계속 있고요. 또 하나는 교차 채용 같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A구에 있는 사람들이 B씨에 있는 다른 구에 그곳에 또 취직시켜주고 B씨에 근무한 사람들이 친인척은 또 A구에 취직시켜주고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직접 채용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런 건 또 조금 양심에 걸렸나 보죠. 그건 좀 아주 교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아주 뭐 품앗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11년도에 있었던 어떤 사례 같은 경우에는 A구청에 있는 이제 구에 있는 산하기관에서 7급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런데 동점자가 3명이니까 원래 그러면은 3명 중에 다시 선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을 그냥 뽑은 거예요. 그래서 왜 뽑았냐 봤더니 구청장의 사위의 친구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사의 결론이 적발이 됐는데 그냥 주의 조치로 끝났다. 이런 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런 비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처벌이 사실은 약간 유야무야 된 것도 이렇게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의 이런 채용 비리, 고용 세습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유로 봐도 된다 이거죠. 네, 대부분 이제 감사에서 적발되고 아니면 뭐 검찰이라든지 법원까지 갈 경우에 대부분 그 이전에도 징계위원회가 열리죠. 그런데 대부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대부분 경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현상은 중앙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또 공직유관단체 다 망라돼 있고
사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극히 일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층에서 발생한다는 점 한 가지. 그다음에 그 비리의 양태가 얼마든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럼 왜 안 나타났느냐? 아마도 시민들의 권리 의식도 많이 높아졌고 일단 정권 바뀐 것도 그렇죠.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 너무도 억울한 분들이 많지 않겠는가. 그동안에. 그러면 아무래도 비리 첩보라든지 그렇죠. 내부 고발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는 왜 지금 나오냐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런 거 아니겠는가. 그런 말로 임계점을 넘었단 말씀이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제 그 상당히 다양한 분야니까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지금 일단 이번에 시작이 된 게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였고 이게 지금 다른 공기업으로 좀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니까 왜 공기업의 이 채용 과정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불투명할까라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이제 꼭 공공기관이 좀 더 다른 것보다 불투명하다. 이건 사실 확인이 되었는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으로 있던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요즘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험 같은 것들을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을 안 보는 것도 있지만 보는 곳이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사실은 정보들을 내부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 보통 공식적으로 공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고를 하는데 시험을 보잖아요. 필기 시험 같은 거를. 그러면은 이미 그들은 시험을 봤던 자들이잖아요. 봐서 붙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기존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우리 회사 들어와서 뭐 해라라고 하면서 그런 정보 같은 거, 시험에 붙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알려줄 가능성이 이제 많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이 필기시험 봤을 때 93.6%인가의 합격률을 보였잖아요. 필기시험에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필기시험에서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요즘에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요즘 보편적이에요. 그 블라인드 채용도 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또 왜요? 왜냐하면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같으면은 우리가 제일 정확한 거는 시험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필기시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면접만 보고 한다는 거예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특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외부적인 조건을 안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과 덧붙여져서 내부적인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외부에서는 좀 더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동원을 하더라도 그렇죠. 구멍은 다 있고 그거를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아예요. 그런 공기업들 시험을요. 일반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에서 들어가는 5급 이상 공무원들, 7급이랑 9급 공무원들 이런 것처럼 아예 그냥 그렇게 전형 방식 바꿔버리면 안 될까요? 저는 찬성입니다. 제가 뭐 행정학과 교수로서 찬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예를 들면은 중앙공공기관은 공운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기재부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공기관은 이제 행안부가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인사혁신처 있죠. 많은 경험이 노하우가 또 축적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당분간 어떤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인다면은 중앙공공기관은 기재부에서 또 지방공공기관은 행안부에서 또 인사혁신처 이런 데에서 중앙 집중 관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도리어 이러한 많은 비리와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문제은행 같은 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뭐 서울시 교통공사든 어디 지방에 있는 무슨 공사든 간에 그 시험을 통해서 보게 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직접 뭐 행안부든 그 중앙에서 다 관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말씀이죠. 다만 뭐가 문제냐면요. 특히 중앙은 제가 볼 때 기재부에서 하면 말 들을 거예요. 근데 지방 공공기관은 단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따로 돼 있으니까. 단체장들이 아마 극렬 반대할 겁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없다는 거에서.
그러나 그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뽑는 데 있어서만 공정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뽑아주면 어차피 그 사람들 데려다 쓰는 건 각 지자체일 테니까 네. 거기서 뭐 공정하게 뽑힌 사람들 데려다 잘 쓰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뽑힌 사람들은 인재일 테고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 고용세습 문제를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지금 엄청난 우리 이 취업난 상황에서 이 고용세습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폐해가 크기 때문일 겁니다.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먼저 변호사님 생각부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강원랜드 사태가 처음에 났었을 때요. 예. 강원랜드 사태와 관련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원랜드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탄광촌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걸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랬죠. 그분들의 자제분들 혹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뽑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원래 지역구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좀이라도 조금 물론 절차 공정을 전제로 우리들이 뭔가 좀 얘기해주고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그런 방식대로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논리적으로 왠지 설득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설득력이 조금 있어요. 그게.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강원랜드 사건이 문제가 터졌을 때 강원랜드 강원도 사실 지역 주민들이 또 그런 부분을 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예를 들면 100명을 뽑는데 100명이 전부 다 지역에서 다 누구라도 얘기를 한 번씩 해주고 왔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건 나름대로 또 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그냥 단순하게 한쪽에서만 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인사라는 거는 그야말로 정말 그 일에 적합한 실력 가진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려고 또 시험이라는 게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 민간 기업에서 맘대로 뽑는데 별일이 다 벌어지는데 왜 난리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문제 제기에 어떻게 답을 하냐면요. 최악의 경우요. 능력 없는 사람 뽑아서 잘못되면 그 기업 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이 망하면 된다는 게 저는 나쁜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예. 다만 공공기관은 그것이 지방이든 중앙이든 간에 그 임팩트, 그 영향이 워낙 큽니다. 네. 그다음에 국고가 들어가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거죠. 왜 그러냐면 역량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업무를 보지 않을 때 그것이 정책의 대상되는 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은요. 그건 숫자로 가름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 비용까지 우리가 카운트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 무지막지한 일이거든요. 단지 친인척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편의를 봐줬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시간이 저희가 이제 거의 다 돼서 마지막 한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도 뭔가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 만연한 이 고용세습, 이 채용 비리 문제 좀 뜯어 고칠 수 있는 방법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법이요. 고용정책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직업안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법에 보면은 뭐 성별이든 무슨 이유든지 간에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분의 이유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친인척이기 때문에 뽑으면 안 된다라는 말하고 사실 같이 연결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또 사실은 그동안에도 고용세습 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제 별칭인데 그런 이름으로 그런 친인척 자녀들이나 혹은 친인척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발의가 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통과가 안 됐거든요. 아, 국회에서? 네, 국회에서. 이미 다 나왔었던 법안들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도 사실은 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법안 자체를 또 반대하고 그쪽에서도 있습니다. 반대하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끼리 잘 알아서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뭐라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사실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혹은 법을 우리가 만들고 싶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또 들여다보면 있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인식이 조금 변화해야 되고 정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답보하는 뭔가 아주 전국적으로 통일된 뭔가 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이 대안이 뭐가 있을지 혹시 고민하신 게 있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회는 평등하고 뭐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일단 기회의 평등은요. 지방공기업공단이라 하더라도요.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대개 보면 공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아름아름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정이 공정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한번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의로운 나라라는 것은 역량이 유사하면 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유사한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은 연고주의가 만연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아마 해결되기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번 국감이 경제 국감이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사실 이번 국감은 고용세습 국감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고용세습 문제, 채용 비리 문제에서 아주 격하게 분노하고 계신데요. 오늘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이창원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이 뭔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시고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면 당연히 내 자식, 내 조카, 내 와이프, 내 아내까지 같이 일하게 하고 싶죠. 하지만 취업을 위해서 오늘도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고생하고 있는, 마음고생하고 있는 이런 취업 이 준비생들 생각하면 글쎄요. 그건 얼마나 큰 탐욕인지 좀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스프레스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